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한동안 크게 올랐던 우리 증시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 불확실성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주식 대기 자금은 줄고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정부의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한국 가치투자의 대부로 불리시는 분이시죠.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한국의 첫 가치투자 펀드를 만들고 한국의 가치투자의 가치를 전파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빠르게 이제 3,000선 돌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상승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어떤 게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 시장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돌이켜 보면 작년 12월 3일부터 이제 6개월간의 정부 공백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 평균 밸류에이션 PBR이나 PBR 대비해서 거의 반값에 거래될 정도로 극도의 저평가를 겪었었어요. 그러면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나오고 이제 정치적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주식이 급등하면서 아주 기세 등등하게 이제 뭐 대통령께서 또 코스피 5천 말씀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가나보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는 들었었는데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티먼트, 투심, 기세, 추세 이런 게 주식시장은 중요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물론 뭐 관세라든지 뭐 노란봉투부터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거는 역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극도로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뭔가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어떤 의지가 좀 약해진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들을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약해진 거 이상으로 뭔가 후퇴하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 지금 세제 개편안 나온 걸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세제 개편안에서 물론 이제 법인세라든지 이런 뭐 거래세 문제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죠. 대주주 요건. 원래는 대주 요건이 이제 50억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10억으로 낮췄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원래 민주당에서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었는데 거기서 최고 세율을 지방세 포함해서 27.5, 25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27.5입니다. 그거를 발표를 해서 상당히 좀 굿 아이디어다. 사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한해서 적용을 해주겠다 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발표를 다시 뭐 50억에서 10억으로 원복을 시키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 세율을 원래는 27.5까지 했는데 요번은 38.5까지 올려서 거의 실효성이 없는 안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요. 일단 이렇게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니까 지금 보면은 그 특히나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실망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뭔가 서프라이즈를 줬어요. 여태까지. 상법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되겠어요라는 의문점이 쉽지 않거든요. 재계 반대도 너무 심하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문제인데 상법 개정이. 상법 개정을 하고
더 센 상법 개정까지 나와서 네. 완전 서프라이즈를 줬죠. 그래서 진짜 코스피 옵션 가나보다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낮춘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좀 실망스럽고 이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있잖아요. 정책을 수립할 때 기재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세수 증대가 목표인지 증시 교란이 목표인지 잘 교란? 갑자기 왜 교란이라는 표현을 하십니까? 연말만 되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되니까요. 네. 네. 뭐 세금을 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 교란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수 증대가 목표였는데 쓸까? 실효성이 아예 없잖아요. 전부 다 팔거든요. 그리고 CFD라는 것도 이용도 하고 해서 네. 결국은 이제 아무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일단 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예. 그 의장님 보시기에 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네,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원래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에 이제 다툼이 생기고 이익 문제, 뭐 편익 사치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해상충 문제들이. 네. 이럴 때 싸워줄 사람이 누구냐면 전문 투자자인데 그런 네. 전문 투자자들은 대부분 거액 투자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5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고 네. 또 주식을 1% 이상을 보유하거나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네. 많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회계장부 열람하고 네. 주주 제한하고 네. 뭐 소송도 하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떠나버리면 결국은 힘이 없는 소액 투자자분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네. 뭐 알려진 원인은 이제 시장 교란 요인이 우리가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하고 이제 선진 투자 문화를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네. 연말만 되면 주식 다 팔고 네. 12월에 팔면 불안하니 미리 팔아야지 11월에 팔고 또 땡겨서 10월에 팔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을 지나면은 항상 주식이 그렇죠. 어떻더라 예, 뭐 심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꺾여버리는 네. 거죠. 장기 투자도 안 되고 배당 투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대주주 기준이 10억이었던 2021년 말 그때는 예. 개인 순매도가 3조가 넘었는데 예. 그 50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2023년에는 순매도 규모가 4,600억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만약에 이제 10억 원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 다 팔겠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예. 얘기하더라고. 며칠 팔고 다시 그 저가로 또 매수할 기회가 생긴다. 시장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단기 투자를 유도하는 말하자면 이제 모멘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하고 주가하고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이런 반론도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결국은 뭐 2023년도 네. 연간으로 보면 주가가 올랐잖아요. 18% 정도 코스피가 올랐거든요. 2023년도에 올랐나요? 예, 올랐습니다. 예. 2024년 작년에 9.6% 마이너스고 예. 그 전에는 올랐죠. 18% 올랐습니다. 예, 네. 연간으로 보면 연초 대비하면은. 예. 근데 심리적인 영향이 크고 아무래도 불안해서 주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장기 투자를 못 하니까. 기대가 크면 좀 실망도 큰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막 이렇게 기세 좋게 쭉 가다가 그렇죠. 이거 뭐지 처음에 약간 의심을 하다가 예. 이제 한 번 딱 이 턴하면은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될까라는 약간 불안감을 먼저 캐치한 분들부터 이렇게 또 예. 파늘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시장이 지금 5천은커녕 지금 3천이 불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증권사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자기네 회사에서 200~300명이 매일 이탈을 하고 있대요. 특히 젊은 층. 아 그래요? 국장을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네. 좀 심각한 수준. 근데 그게 단순히 이 정책 세제 개편안 이런 거 때문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서프라이즈를 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상태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잖아요. 네. 저는 50억에서 100억으로 늘릴 줄 알았어요. 내심이. 네. 네. 늘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낮추니까 너무 당황. 100억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지만은 기대는 하고 있었죠. 아, 네. 네. 일단 대주주 요건하고 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 문제요. 그 실제로 아까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후퇴한 거는 예. 왜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세요? 부자 감세겠죠. 부자 감세 논란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주주를 27.5%면 너무 많이 깎아준 거 아니냐. 원래 49.5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8.5 정도로 조금 내려준 거죠. 네.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세 차익 아니면 배당금을 받는 건데 시세 차익은 어제 샀다 오늘 팔아도 세금이 없어요. 근데 1년 내내 투자해서 배당 5% 받는데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소영 의원 법안이 좋은 거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최고 세율을 27.5로 맞췄잖아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27.5. 27.5였나요? 예, 27점. 그러니까 25인데 지방세 포함하면 27.5죠. 맞아요. 예. 헷갈렸습니다. 네. 근데 대주주 양도세도 공교롭게도 27.5예요. 5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가 27.5고 세율의 불일치를 해결을 해준 거예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양도를 하나, 배당을 하나 똑같죠. 그래서 배당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전에는 주식을 팔면 27.5니까 배당을 1원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엑시트할 때 회사를 정리하고 나갈 때 27.5만 내면 되는데 미리 세금을 2배씩 낼 바보죠. 그렇죠. 근데 배당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시 또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후퇴를 해서 결국은 얼마로 했다고요? 38.5로 되면 아까 실효성이 없다는 건 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49.5나 38.5나 별 차이가 없고 또 38.5와 양도세 27.5의 차이가 또 생겨버리잖아요. 불일치. 세율의 불일치가 또 벌어지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돼버린 거죠. 그럼 기업이 어느 쪽을 택할까? 유인을 주지 못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당연히 엑시트를 택하겠죠. 배당을 안 하고 잠겨놨다가 나중에 회사 팔 때 세금 27.5만 내면 되지. 내가 굳이 왜 세금을 미리 더 낼 필요가 있나?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할 때 항상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이제 딱 정해지면 방향성 정하고 갈 텐데 물론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자꾸 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시간을 두고 또 뭐 저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왜 이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답답하죠. 근데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반발이 있고 기재부도 세수 문제 때문에 이제 워낙 고민이 많아서 그런 고민들 하는데 근데 뭐 세수도 세수지만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가총액이 우리가 코스피 2,500일 때 시가총액이 2,000조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5,000을 가면 시가총액이 4,000조가 되면 국부가 2,000조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세수 뭐 몇 조 몇십 조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고 배당이 또 늘어나면 연간 배당금이 한 50조 정도 들어와요. 그게 시장에 풀리는데 그게 2배로 늘어나면 시장에 매년 100조가 풀리게 되는 그런 경제적 효과 파이가 커지는 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대주주가 보통 이제 30% 정도 들고 있잖아요. 지분을. 지배주주가. 30%를 이제 깎아주기가 아까워서 나머지 70%가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비례적으로 소액 주주들이 나머지 70은 소액 주주들이잖아요. 다. 뭐 0. 몇 %씩 뭐 들고 있는 그분들이 똑같이 비례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배당이 전체가 늘어나면. 대주주만 버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번다 이 시선 때문에 그런 거 사실은 비례적인 이익과 비례적 손해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같이 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뛰는 게 다르니까 조금 갖고 있는 사람 얼마 뛰지 않으니까 이렇게 배아파리즘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1% 주주나 3% 주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비례적 이익을 간다고 하지만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너무나 지배력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비율은 똑같으면은 마찬가지 얘기인가요?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서요. 그렇죠. 수입 측면이니까 비율만 똑같으면 비례적으로 똑같은 거고 그 거버넌스 문제는 상법 개정으로 깔끔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1차 이제 상법 개정안은 이제 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 상법 382조 3항 이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다 알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가 이제 주주를 위해서까지로 된 게 이제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효과마저도 지금 좀 무색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심지어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상법 개정만으로도 3,000포인트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정책이 후퇴되는 느낌을 주면 저는 절대 3,000 유지 못합니다. 지금 절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세제 개편안으로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하신 한 인터뷰를 봤는데 38년째 주식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38년째 하신 분 치고 얼굴이 맑으세요. 이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면서 평생 소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셨던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선 진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예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산업 구조가 너무 대외 의존도가 높고 경기에 민감하다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얘기 못 들어본 것 그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산업 구조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시면 반도체, 배터리, 뭐 방산,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철강, 화학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어졌고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후진적인 거버넌스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상법 개정 전에는. 1% 주주는 1%만큼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20, 3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7, 80%를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합병, 분할, 터널링 등을 통해서 편취해가는 현상이 간혹 발생을 해서 한국 주식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 내가 번째 언제 원인이고. 뒤통수 맞을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요인은 주주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입니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국가의 모든 이제 대주주나 일반 주주들은 자기네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많이 주기를 원하겠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속 증여하거나 이럴 때 상속세가 60%고 상장기업 대주주는 60%인데 뭐 전 세계 탑이고 실효세율로 보면 압도적으로 이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담, 승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세율의 불일치, 아까 말씀드린 배당 소득이거든요. 배당이 대주주는 무조건 49.5니까 최대주주는 양도세는 27.5이기 때문에 배당을 하기보다는 회사를 팔고 나가는 게 낫다 나중에 배당을 안 하고 있다가 이 두 가지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를 해결을 해줘야 주가가 오르면 나도 좋고 회장님도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상승세율을 이렇게 뭐 지배주주한테 낮춰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정한 수준까지는 낮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체가 다 낮춰줘야지 지배주주만 낮출 수 없고 법인만 낮춰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고 세율을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정부의 그 방향성하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부의 방향성은 맞지 않지만 사실 이 부분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가진 자는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가 힘듭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사실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줘야 되고 가진 자는 가지지 않은 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굉장히 짧은 어렵죠. 시간에. 어렵죠. 이건 국민적인 어떤 컨센서스 합의를 공감대를 도출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해외 사례도 좀 연구해야 될 거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면 그건 좀 더 기회가 될까요? 강력한 안이긴 하죠. 기업들이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는 게 2차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두 가지죠. 집중 투표제와 이제 그 감사 선임, 분리 선출을 이제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배주주가 51%를 가지고 있고 일반 주주가 49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사 선임은 한 명 한 명씩 과반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사가 만약 100명이면 100대 0이 돼요. 원래 51대 49가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집중 투표제를 하면 표를 몰아주기 때문에 한 명은 건줄 수 있다. 그래서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감사 선임 확대를 시키는 거는 대주주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이제 3%를 적용하니까 대주주가 50을 들고 있어도 3%밖에 적용이 안 되니까 소수주주 뭐 6% 모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 감사를 한 명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견제도 할 수 있고 이사회의 전문성도 좀 높일 수 있고 소수주주 권한은 강화되고 대주주 권한은 좀 견제하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2차 상법 개정이 좀 강력한 안이고 거버넌스 개선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증시가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예. 이웃나라 니케이 같은 경우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 또 지난해에도 밸류업 이런 도입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사님께서는 대만한테 오히려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산업 구조가 그렇습니까? 너무 달라서 일본은 압도적인 내수 중심 국가고 대만이나 한국은 수출 주도 국가거든요. 네네. 대만이 또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2008년도에 대만이 상속세를 50에서 15로 갑자기 인하를 했습니다. 40%포인트나 줄였다고 갑자기? 물론 뭐 중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한 달 뒤에 해외에서 뭐 100조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대만이 4년 뒤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합니다. 대만도 50%거든요. 종합과세 최고세율이. 근데 일괄적으로 28로 낮췄어요. 그러고 나서 대만이 주가가 4배 올라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반도 안 됐는데 지금은 훌쩍 뛰어넘어 버렸고 TSMC 같은 이제 위대한 기업이 탄생을 했는데 TSMC 같은 기업이 탄생한 배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TSMC가 승계에 신경을 안 쓰고 오직 경영에 전념한 결과로 이런 결과물을 성과를 이뤄냈다. 근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승계 때문에 그거 신경 쓰느라고 경영에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세율을 그렇게 대폭 조정했는데 우리는 그거대로 하기에는 정말 지금 난망해 보이고 쉽지 않죠. 부자 감세라는 이런 거의 틀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서서히 조금씩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공제 같은 거를 늘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기존에 낸 세금들이 있잖아요. 뭐 사실 그 회사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갑정근로소득세를 많이 내시잖아요. 그 낸 세금을 뭐 공제해 준다든지 상속세 이런 방법도 있고. 아 그거를요? 이런 안을 예전에 뭐 몇몇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더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배당 성향이 보통 저희가 20몇 % 정도이기 때문에 35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배당이 30-40% 늘어나요 일단. 배당이 30-40% 늘어나면 주가도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소영 법안 안대로 좀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대주주 요건도 좀 더 완화해야 된다. 50억에서 100억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